여러분들 과학기술 지문이 많아서 제가 다시 재촬영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보다시피 이 과학기술 지문도 제가 누누이 말하는 패턴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죠. 구성 요소를 말하고 미리 보세요. 이 방법의 구성 요소를 말하고 그 구성 요소 네 가지 X, Y, Z, A를 말하고 이들의 특성을 말한 다음에 이 순서대로 전개되는 how라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전통적인 PCR이랑, 그러면 전통적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파트, 현대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뭘까? 그럼 여기에 현대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실시간 PCR이죠. 그렇다면 전통의 PCR은 봤더니 최종적인 산물에다가 형광빛을 달해서 얘가 증폭됐다는 걸 나중에 안다는 것이고, 현대는 과정이 똑같은데 이 최종의 반대, 상대어, 중간, 벌써 중간 지점에서 형광을 해서 미리 우리가 증폭되는 것과 증폭 여부와 증폭의 양까지 알 수 있다. 이건 증폭의 여부만 알 수 있지만 이거죠. 그래서 다시 중간 부분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중간에 형광을 하는 방법, 빛을 내는 방법이 X 방법하고 Y 방법이 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핵심, 바로 그 차이는 여기는 바로 표적 DNA와 결합된 상태에서 빛을 발한다. 그러면 결합의 반대인 얘는 분리되면서, DNA 표적 DNA와 분리되면서 그것이 해체되면서 그때 빛을 발한다. 그럼 논리상 딱딱 결합, 분리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이 되는 거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발색도라고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사이클에 관한 관계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이걸 미리 써놓은 건 뭐냐면요, 아직도 우리가 비문학 할 때 저는 분명히 이 비문학의 논리적 구조를 알고 이 논리적 구조 속에서 벌써 예측하면서 읽어가고, 이 구조를 제가 먼저 알고 전체 거시적인 걸 알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거시적인 틀을 알아야, 그래서 내가 벌써 예측하면서 읽어가는데, 이때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제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은 이상하게 지금 곡해를 하고 있는데, 예측을 한다는 건 거시적인 기준을 알아야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문장 중에서 중요한 세부적인 문장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세부적인 문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또 다른 이 세부적인 문장을 가지고 다른 거 추론해 나갈 때 좀 더 빠르게 전개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우리가 읽어가는 거죠. 근데 많은 친구들은 제가 거시적 틀, 기준을 잡으라고 했더니 미시를 안 보는 거라고, 세부적인 걸 안 보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건 미시적인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 가면서 이것들을 이 범위 안에서 쉽게 예측하면서 읽기 위한 것이죠. 이 자체를 안 보고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이 틀이 그 대신 없으면 모든 문장에 매달려서 뭐가 핵심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제 수업에서 말했듯이 먼저 기준을 잡고 그런 다음에 과학이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아하, 전통과 현대구나.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한 것처럼 방법 네 가지면 방법 네 가지는 다 적어야 되고, 그 순서들은 다 적어야 된다고 했고 봐야 된다고 했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큰 틀이 두 가지가 나와도 기술이니까 how면 이 how들의 차이, 과정들은 다 상대적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세부적인 것만 매달리면 전체를 못 봐서 전체적인 틀의 글을 풀 수 없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명히 세부적인 걸 잘 보기 위해서 기준을 잡고 읽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모의고사하고 수능은 다릅니다. 수능은 미시적인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시적인 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틀을 놓치고 미시만 본 친구들은 수능 요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말한 것처럼 거시적인 것만 보라는 게 아니고
거시적인 걸 통해 보는 이유가 미시적인 걸 잘 보고 미시적인 걸 선택하고 미시적인 것을 연결을 잘하기 위한 이 범위 속에서 이거를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고 이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인호는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읽는지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글을 단순히 거시만 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럼 글을 못 읽죠. 제 인문지문을 보면 분명히 거시가 됐을 때 세부적인 거 당연히 이게 나와 라고 세부적인 거 벌써 다 예측이 돼버린 거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보면 되지만 전통이 이기면 현대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럼 그 예측 속에서 필요한 문장을 더 자세히 읽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일이 제가 이걸 뜸풀이 모든 문장을 읽어줬을 때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결과적으로 벌써 이거야 라고 정리를 다 해주고 읽으면 여러분은 발목이 잘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인호가 이 문장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라고 보는 거는 그 다음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라고 여러분이 혼자서 구조를 정리해 가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준 속에서 필요한 단어, 세부적을 찾아가면서 연결해 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강의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분명히 제가 구조를 다 세부적인 거 정리를 해준 거를 알 겁니다. 제가 세부 정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 강의를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어설프게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하지만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논리적 전개 과정이다. 예측하면서 따라가는 거다 라고 명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화효소 연쇄 반응을 개발한 머리스에게 수여된다. 그러면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 뭐지? 와, 이거 설명할 것이고 딱 보는 순간 기술이니까 이거의 작동을 이야기하겠네 정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PCR에 반드시 구성요소가 나오겠네. 그러면 구성요소가 나와서 그것들의 기능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겠네, 각각. 그리고 그게 순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 나오겠네. 근데 그 방식이 두 종류 이상이면 비교하면 되겠네. 이게 거시적인 거예요. 벌써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알겠네요. 그러면 염기 서열을 알고는 한 분자라도 증폭시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를 다량으로 한 개를 하나의 DNA를 어떻게 많은 양으로 증폭 그럼 이 증폭을 시키는 게 중화효소 PCR이네. 그럼 끝났네요. PCR이라는 데에 구성요소가 뭐길래 이들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이거를 늘릴까? 그러면 이 구성요소와 작동 방식에 집중하면 되네요. 자, 세부적인 거 안 보는 게 아니죠. 이런 게 세부적인 거잖아. 그럼 잘 보세요. PCR은 주형 DNA. 그러면 구성요소 예상한 대로 나왔네요. 그럼 X. 그럼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그리고 DNA 중합효소. 그리고 4종의 뉴클. 됐네요. 그러면 각각 설명하겠죠. 순서대로 작동하겠죠. 그럼 정리해야죠. 하라고 했잖아요. 주형 DNA란 다시 설명하죠. 실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의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런 걸 잘 봐야죠. 이제부터 이중가닥 DNA. 왜? 이중이란 말을 한다는 건 이중이 아닌 것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얘는 이중에서 주형 DNA란 실로부터 추출해낸 PCR에서 DNA 중에서 증폭시킬 예란 말, 증폭시킬 예라는 거죠.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란 말이죠. 이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그러면 이 증폭하려고 하는 얘 중에서도 또 선별하는 거죠. 그 선별해낸 애가 표적 DNA라는 거죠. 우리가 얘를 증폭시키고자 하는 거죠. 다시
주형에서 주로 얘 중에서 뽑아오는 거죠. 표적 DNA를 이렇게. 근데 표적 DNA든 뭐든 얘네들은 이제 이중이라는 거죠. 이중. 이게. 자, 이제 순서대로 얘가 나와야 되죠. 그럼 프라이머가 뭐 하는지. 그럼 이런 거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세부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맨날 했던 건데.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그러면 얘기하겠죠? 보면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이런 거 봐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라는 애는 봤더니 이 표적 DNA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고 얘는 특성이 표적은 이중이지만 얘는 단일. 그래서 얘가 얘한테 가서 붙는다는 거죠. 짧은 단일가락 DNA로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단일인 얘가 표적 DNA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겠죠. 시작과 끝에. 그 다음 DNA 중합 효소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DNA 중합 요소.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선은 DNA를 복제하는데 DNA 복제 역할이네요. 복제 역할 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타협들을 순서로 결합시켜서 그러면 얘가 다시 이제 중합애가 나오잖아요. 순서. 얘는 복제 기능을 하고 얘랑 다시 동시에 가네요. 네 번째 나와있던 유클리라는 애, 유클레오라는 애. 얘 유클레오타이어들을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단일가닥 DNA에 대응되는 애를 결합시켜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단일 애들한테 결합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중을 만든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지금 정리를 봤을 때는 네 가지 각각의 기능들을 말하고 있네요. 자, 이중인데 DNA. 얘는 단일이야. 근데 얘네랑 동일해. 얘네랑 결합하겠죠? 중합, 복제를 해, DNA를. 그래서 단일하고 얘네들 결합하면 이중으로 만들어진다.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자, 그럼 얘네들의 기능이 끝났고요. 그럼 PCR 과정은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증폭하느냐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이건 각각의 구성 요소고 이때부터가 진짜 how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머릿속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증폭을 하는데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우선 1번 열을 가해서 잘 봐요. 또 이중 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거는 how이기 때문에 꼼꼼히 봐야 되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증폭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가 지금 열을 가하면 이중가닥 또는 이중가닥 DNA 아까 표적 DNA겠죠. 요 이중가닥을 각각 단일로 만듭니다. 단일로 만들겠죠. 두 개니까 단위로 분리시킨다. 그럼 분리한다는 거 봐야 되겠죠? 이중과 분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후 각각의 단일가닥 DNA에 프라이머리가 결합.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정확히 쓴다면 이 표준에 얘 단일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있는 프라이머 얘네들도 단일이라고 했거든요. 프라이머 얘네도 단일. 그럼 얘네들이 결합한다고 했으니 단일끼리 결합하면 다시 이 새롭게 만들어준 U 이중가닥이 되는 거죠. 여도 U 이중가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중가닥이 하나가 두 개의 이중가닥이 된 거죠.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가 되어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긴다. 얘가 복제 두 개 생겼네요. 그러면 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자 여기까지 두 개까지 만들어지고 복제까지 되는 그 단계까지를 우리는 그냥 쉽게 한 개의 사이클이라고 합시다. 한 개의 사이클이 이루어졌다면
요거. 자,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 봤더니 자, 이게 이중가닥 중에 표적 이중가닥 얘를 2개로 만든 거죠. 이렇게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2배씩 늘어난다. 한 개 사이클마다 2배씩 늘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에, 그러면 사이클을 여러 번 했겠죠.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자, 근데 갑자기 전통적인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에까지는 방법이 나왔어요. 자, 이 사이클이 여러 번 진행이 되면, N번 진행됐을 때 더 이상의 증폭이 안 돼도 돼 라는 거죠. 그러면 전통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 이거는 그렇다면 현대도 나오겠네. 동일한 방법으로. 그럼 둘이 뭐가 다를까? 이렇게. 그러면 전통적인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에 빛이 나면 이제 형광으로 증폭 여부, 증폭됐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면 전통적인 PCR은 최종적인 산물에다가 형광을 발라서 얘가 증폭이 됐구나 라는 여부를 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파트 현대 PCR은 뭘까? 예상한 대로 최종이 아니고 중간에 형광을 바르겠네. 이렇게 된 거죠.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을 줬다. 현대라는 거죠. 그러면 양도이기 때문에 뭐 시료 증폭 여부도 알 수 있지만 양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양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중간 이걸 예측 가능하다는 거야. 미리 예측, 기준을 잡으면 예측이 빠르게 가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뭔 얘기 나올지 모르고 읽어가겠죠?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와 동일하게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 그러면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마다 중간인 거죠. 사이클마다 발색이 일어나도록 하여서 누적되는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보면서 발색을 통해서 이 발색들이 쌓였겠죠?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얼마나 늘고 있는지 양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 발색의 양은 증폭된 양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럼 발색이 많이 될수록 점점 표적 DNA 증폭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추가로 이중가닥 DNA 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시 탐침이 이에 이동된다. 두 개 나왔네. 그럼 중간에 형광을 넣는 거 이건 다시 두 가지네. 그러면 둘의 차이를 봐야지 라고. 둘의 차이는 지금 그러면 어떤 것인지 머리에 핵심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중가닥 먼저 보면 기억.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잘 봅시다. 이때 얘 특징은 어쨌든 이중가닥에 결합되는 형광 물질이에요. 결합.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인 거죠. 이때 이중가닥도 중요한 게 새롭게 아까 달라져서 새롭게 나오네. 새롭게 나온 애에 형광이 달라붙는 애예요. 얘가 함으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뭐냐? 얘가 새로 만들어진 거에 붙어서 빛을 내니까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새롭게 증폭 만들어졌네 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죠. 한 사이클이 끝나고 증폭됐으면 증폭되는 건 빛이 들어오겠죠.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의 모든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중 표적 이중이 아니어도
이중에 가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두 개의 프라이머리끼리 결합이란 말은 프라이머리는 원래 단일이죠. 근데 얘네들은 이중가닥으로 갈라져 나온 표적 DNA 단일 애들하고 결합돼서 유이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프라이머리가 거기가 붙지 않고 프라이머리도 단일, 얘도 단일이니까 지들끼리 붙어서 이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광은 이중에 가서 붙는 성질이 있어서 얘가 뉴 프라이머리, 뉴 새롭게 만들어진 표적 DNA라고 생각해서 지들끼리 붙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이중가닥으로 만들어서 얘가 만들어 이중가닥이 됐는데 여기에 가서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하철이 형성한 경우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생. 그러니까 새롭게 언제나 뉴 이중가닥에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 프라이머리 단일, 얘네들이 결합한 얘네들 이중이죠. 이중 DNA 여기에 가서 붙어서 빛이 난다면 뭐가 안 됐는데 증폭이 안 되는데도 증폭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중요하죠. 우린 증폭에 관련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형광 표시 탐침. 그러면 여기가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는 얘가 어떻게 빛을 내는가 결론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중가닥으로 만들어진 표적 이중가닥으로 만들어진 애 붙어서 빛을 낸다. 붙어서 빛을 낸다. 그럼 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여기는 자 형광 표시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가닥. 얘도 단일가닥이겠죠. 그럼 얘는 자 형광 표식이라는 애는 얘도 단일인데 단일 DNA인데 얘도 뭐냐면 두 가지로 그룹이 있어요. 형광 물질이 있고 이것을 억제하는 애가 이렇게 같이 있는 하나의 단일 DNA예요. 그러면 단일가닥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러면 표적 DNA에 프라이머리가 결합하지 않은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니까 원래 표적 DNA는 치자과 끝에 프라이머리가 붙고 나머지 부분에 얘가 가서 붙는다는 거예요.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고 형광 표시 탐침은 프라이머리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가서 결합을 하겠죠. 이게 갈라지고 나면 이중이 갈라지고 나면 각각 프라이머리에 가서 붙어서 이중을 만들잖아요. 그때 같이 얘도 각각 가서 붙는 거예요. 얘도 단일이니까. 이후 DNA 중간 요소에 의해서 이중이 형성되는 거죠. 과정 중에 탐침은 그때 복제가 될 때 표적 DNA와의 결합이 오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붙어있던 애들이 원래 각각 갈라진 걸 붙어있던 애들이 복제하는 과정에 얘는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결합이 끊어져서 분해까지 된다는 건 얘가 두 개, 바로 형광물질과 요거 얘네가 있는데 얘네 덩어리가 단일이기 때문에 자 누구에 붙어 있다가 분리된 우리가 단일 표적 여기에 붙어 있다가 이제 중화효소인 복제 과정을 이룰 때 얘는 분리 떨어져 나오고 얘는 결합돼서 새롭게 만드는 이중가닥에 결합돼서 빛을 내는데 얘는 떨어져 나오면서 동시에 이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제가 됐다는 건 이미 새로운 뉴 이중가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때 떨어져 나오면서 억제라는 게 사라지니까 빛을 억제하지 않으니까 빛이 나겠죠. 그래서 빛이 났다라는 건 얘는 이중가닥을 뉴 새로운 게 만들어졌구나, 증폭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철저하게 두 차이점은 얘는 붙어서 빛을 내는 거고 얘는 이 단일가닥에 떨어지면서 표적 DNA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 빛을 내는 거죠. 붙어서 떨어져서 이런 방법을 보여야 되는 거죠.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물질이 반색되고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인 비용이 비싸다.
자, 이제 A 실시간 PCR에서 발생된 발색도는, 잘 보세요.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라고 물었으면 A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세히 읽고 질문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A라는 걸 읽더라도 앞에 것을 전제로 같이 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한다. 그럼 발색도라는 A는 처음 나온 거다. 정리하죠. 개념 정리하면 알아둬야죠. 발색도는 증폭이 된 새롭게 만들어진 이중 가닥이죠. 증폭이라는 거. 이 양에 비례한다는 말은 증폭된 양이 많으면 그만큼 발색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뭐냐면, 일정 수준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일정 수준은 발색이 70%라고 합시다. 또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증폭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라는 확인 값이라고 합시다. 근데 필요한 사이클은 초기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은 이때 초기에 표적 DNA의 초기의 양이 많다면 일정 수준에 빠르게 도달하는 거죠. 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이클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사이클. 여기서는 그럼 사이클은 시간인 거예요. 시간. 이 사이클 CT 값이라는 말은 자 아까 말한 요 일정 수준 70%에 도달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그 사이클 3번 만에 4번 만에 5번 만에 쉽게 말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만에 너는 3사이클 예를 든다면 3시간 만에 70% 왔어. 아니면 나는 2사이클 만에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표적 DNA 초기 양이라는 게 아까는 자, 잘 보세요. 표적 DNA 양이 하나만 있었다고 봅시다. 표적 DNA가. 그럼 얘는 이제 2개로 만들어지는 거죠. 2개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럼 이 2개가 다시 우리가 4개가 되는 거죠. 2개로 되니까.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8개가 되는 거죠. 3사이클. 3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초기량이 2개라면 다시 갈라지고 해서 얘는 한 번에 한 사이클에 4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는 똑같이 2개니까 8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16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자 사이클 CT 값은 얘는 예를 들어서 8개가 일정 수준 이거는 발색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증폭됐다 이거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찾는 걸 찾았다라는 정도값을 8이라고 한다면 얘도 8이라면 초기량이 많은 애들은 증폭량이 빠르게 늘기 때문에 8개라는 여기에 일정 수준이라는 저기에 발색도 CT 값의 발색도가 8, 2사이클 만에 이루어지는 거고 8개라는 발색도가 2사이클 이거는 2사이클 이거는 3사이클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사이클이 CT 값이 얘는 더 긴 거고 얘는 CT 값이 더 작은 두 번 만에 일어난 거고 각각의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8개 8개로 같은 거죠. 초기는 빠르게 양은 늘어나는 거죠.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의 CT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 값을 비교하면 미지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농도를 알 수 있는 건 지금 CT 값, 얘가 CT 값이 봤더니 얘는 예를 들어서 8이야. 얘는 CT 값이 만약에 얘가 CT 값이 3이야. 얘는 CT 값이 2야.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2만에 8개가 만들었네. 얘는 3만에 얼마를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A 부분의 문제를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92번 93번
이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료와 A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고 같은 양의 침방울 정도 시료로 모든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다. 그러면 A는 알고 있고 B는 모른다는 전제 조건이고요. 동일한 양으로 실시한대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게 중요하죠. 그 조건이 중요해요. A가 B보다 표적 DNA 중량고 표적 DNA 초기 농도가 높다는 건 다시 A가 아까 말한 표적 DNA 쉽게 말하면 개수가 A가 한 2개라고 하고 B는 초기 농도 1개라고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될 때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한 사이클 1시간 4개 늘고 얘는 2개 늘고 다음엔 8개 늘고 다음엔 4개 느니까 시간당 느는 게 얘가 A보다 증가량이 크겠죠. 실시간 PCR CT 값에서의 발색도입니다. 그럼 PCR CT 값에서의 발색도라는 것은 이때 CT 값이라는 게 다시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요거 2번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세요.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예요. 그 발색도를 70%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사이클 시간을 CT 값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CT 값이 왔다는 거라는 것은 CT라고 말하는 것은 얘는 도달했네 이 세 개 70%에. 근데 도달하는데 걸리는 사이클이 얘는 더 길고 작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색도 CT 값에서의 발색도라는 것은 이제 검출됐어요. 이 정도 양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보세요. CT 값에서의 발색도거든요. 이거는 A나 B나 똑같다는 거죠. A나 B나 자 우리가 이게 발견이 됐어라고 하면 8개는 발견이 됐어. 그럼 얘도 8개는 발견이 됐어. 그러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얘는 2사이클 만에 8개 증폭이야. 예를 들어서 얘는 3사이클 만에 8개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8개까지 목표 이게 발색된 거라는 걸 알게 하는 목표까지는 2사이클 만에 갈 것이고 왜? 증폭량이 많으니까 8개가 목표라면 얘는 3번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색도는 똑같다는 거지. 순간 CT 값에 도달한 발색도는 70%로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같은 거고 따라서 둘이 같으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실시간 PCR의 CT, 이번에 CT 값인 거. 이거는 몇 사이클이냐, 몇 시간이 걸렸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2사이클 만에 C는 3사이클이니까 A 값이 더 적어야 되는 거죠. 적은 시간 만에 도달을 한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많이 틀린 거 먼저 한번 해봤고요. 바로바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4번 보세요. 이종의 프라이머리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대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주형대에서 찾을 수 없으면 여기에는 표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표적 DNA와 동일한 DNA에 가서 결합한다고 했으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못 찾는 건 틀린 거죠. PCR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것 왜 하는 건 동일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배에서 2배가 되는 것도 동일하고 4개에서 각각 깔아주면 되니까 똑같다는 거죠.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다른 것들은 과정 중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전통은 최종 일대하는 거죠.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이 있어야 가열을 해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거쳐야 나중에 표적 DNA가 되는 거죠. DNA 양이 증가하는 거죠.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간 요소와 프라이머리가 필요하죠. 얘가 가까이 갖다 붙고 얘가 복제를 했을 때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논리적으로 봤으면 쉬운 문제잖아요. 두 개의 가장 큰 특징이, 자, 답을 보시면 2번. 기억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애에 붙으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니은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새로 만들면서 떨어져 나오는 과정 속에서 빛이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있는 게 이거죠. DNA에 붙어서, 표적 DNA에 붙어서 발색이 일어난다는 거죠. 니는 그렇지 않으니까. 됐죠? 자, 이것도 적절한 걸 찾는 건데 봅시다.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했을 때 전통이에요. 시료의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게끔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양이 적어도 한 개의 DNA만 알아도 이거를 증폭시켜서 알 수 있는 거죠.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 물질이 필요 없으니, 아니죠. 증폭 여부는 전통이어도 최종적인 발생, 최종적인 산물의 발생 물질이 있는 거죠.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이라고 해요. 반대로 된 거죠. 실시간으로 알게 되면 실시간으로 증폭을 됐는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찾는 표적 DNA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시간이 중간쯤에 벌써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오히려 현대께 실시간이 줄이는 거고, 이거는 최종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현대 표적 DNA의 염기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력, 그러니까 하나라도 염기서열이 알고 있을 때 전제, 이걸로 일치하는 것이 프라이머리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아니죠. 감염 여부도 중간쯤에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증폭이 되면 우리가 찾는 표적 DNA가 있다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죠. CT 값이 나오면. 그래서 실시간 증폭을 확인할 수 있게끔 여기 증폭은 확인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는 것처럼 큰 틀의 기준을 잡고 두 개 나오면 비교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각각의 과정들을 보면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건 분명히 미시적인 거, 과학기술이나 경제일 때는 과정, 대칭되는 것들 하나하나, 대칭되는 단어 쓰기, 요약하기, 각각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걸 파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 어떤 세부적인 게 중요하고 어떤 세부적인 것을 미리 뭐가 나올지 대칭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을 잡는 이유는 미시적인 걸 잘하기 위한 거죠. 제가 문학에서도 보기 선택지를 먼저 보는 이유는 그것만 보고 답 찾아라가 아니라 그걸 봤을 때 범위가 줄어들고 핵심을 말해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문을 가서 그 범위 안에서 파악했을 때 정확도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비문학도 똑같다는 거죠. 기준점에서 내 문장 서론의 기준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예측을 하면 미시적인 것도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그걸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지문을 제가 새로 더 자세히 찍었고요. 제 캐스트로 특집으로 5단계 1, 2, 3위도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그걸 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공부 방법을 올바르게 해서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론적으로 다 알려주면서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는 건 죽은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예측하면서 혼자 만들어가는 능동적 공부, 능동적인 독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